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이 그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그 국회를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추미애 대표 등을 그 예방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 이 MBC 사장과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의 임기는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KBS, MBC 사장이나 이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들이 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혹은 이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공영방송 사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호성 방송위원장, 이 뉴스 맥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그 KBS나 그 MBC 사장 혹은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 임기가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문제가 있다면 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해임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KBS나 그 MBC 사장 등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 공영방송 그 정상화 차원에서 이 방통위원회가 나서서 이들 사장은 물론이고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들 해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방통위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KBS나 그 MBC 사장을 그 직접 해임하거나 할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KBS 그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요. 예. MBC 사장 임명권은 MBC 감독기관이자 그 대주주인 그 방송문화진흥회에 있죠. 그렇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공영방송 사장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 그 이사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때문입니다. 네. 이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그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임면도 할 수 있고 이 궁극적으로 그 사퇴를 포함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 사장 그 임명권을 쥐고 있는 이 박문진 이사진들이나 이 KBS 사장 제청권이나 혹은 그 해임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KBS 이사진을 방통위 차원에서 먼저 책임을 물어서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정현주 전 KBS 사장과 이제 그 특별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정현주 전 사장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권이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을 쫓아낸 일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사장의 해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권이 나서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9년 만에 공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예. 이 논란이 됐던 것은 과거 방송법은 그 대통령이 그 KBS 사장에 대해서 임명권과 면직할 수 있는 해임권을 갖는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못을 받고 있었던 것인데요. 예. 2000년 이제 그 통합방송법이 제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 그 2008년도였죠. 이제 정현주 당시 그 KBS 사장을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 내쫓을 때 언론학계나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이제 그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했을 때 당시 취지가 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영방송 사장의 그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임명권을 갖는다. 이렇게 명문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그 해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이게 그러나 이제 그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2심은 물론이고 이 대법원에서까지 이 임명은 통상 해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다가 해임을 배제하기 위한 그 별도 규정과 근거가 없는 만큼 당연히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예. 이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박문진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그 확정 판결에 이제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현주 전 사장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뭐 정현주 전 사장으로부터 이제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뭐 배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뭐 이걸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호성 위원장의 이야기의 맥락은 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KBS 이사회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 이들에 대해서 해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전례가 없죠, 이거는. 네, 전례가 없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진에 대한 그 추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KBS 이사진에 대한 그 해임 추천권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박문진 이사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뭐 해임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이 대법원 그 판례에 따라서 네.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해임 처분이 과연 적절하냐 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정현주 당시 그 KBS 사장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당연히 대통령이 해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임은 부적절했다. 재량권의 남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얼마나 정당한 사유로 해임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네. 이 공영방송국 최고 의결기구이자 그 감독기구로서 그 KBS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이런 걸 문제 삼아서 혹은 이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아서 과연 해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찌 본다면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이 해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돼버린 거고요. 그렇죠. 내용이 이제 정당성이 핵심적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 거부 사태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보도국 기자 80여 명이 오늘부터 그 제작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부 뉴스가 이제 결방이 됐고요. 혹은 뭐 단축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 지난달 21일 MBC PD수첩 제작진부터 이제 그 제작 거부에 들어간 이후에 벌써 오늘 뭐 기자 PD들 모두 그 200여 명이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정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사실 그 다른 나라 뭐 특히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같았으면 아주 난리가 날 사안입니다. 네. 네, 이 공영방송 대표적인 공영방송에서 제작 거부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MBC 측은 과거 대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해서도 이 경력기자 공천을 좀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네네. 그러면 다 징계를 하겠다. 그럼 경력기자 뽑아서 이제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제작 거부 사태 더 격화될 전망이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문화진흥회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라 감독기구로서 네.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고 네. 그 사태 추이를 보면서 방통위가 어떻게 할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뭐 공영방송은 누가 뭐래도 그 주인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조금 더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심, 그다음에 성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의 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백병 지망생들이나 아나운서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배현진 앵커. 아, 양치 사건. 누군가 양치 대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치 대첩. 양치로 인해 발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배현진 아나운서한테 양치할 때 물 잠그고 하라고 양윤경 기자가 네. 선배죠, 또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원래 이분이 양윤경 기자가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양치할 때 물 잠그고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칭찬합시다 해도 올라왔고. MBC 사보의 미담 사례로도 실렸고, 근데 이 상대가 배현진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경위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진상 조사단까지 꾸려지고 사실 관계 확인차 CCTV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부족 국가에 물 잠그라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결국 정기 인사 때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고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 쓰든 많이 쓰든 말든 가면 냅두지. 아, 참. 그러니까 일반 회사라고 하면은 거의 뭐 회장 딸 정도 돼야 이 정도 일을 좀 벌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네. 아니, 일반 회사의 회장 딸이 이지랄 했어도 요거는 뭘 맞아, 거야, 맞아, 이거. 뭐 하는 맞아. 짓이냐고. 나 진짜 이런 거를. 근데 이 배현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MBC 뉴스데스크의 최장수 여성 앵커다. 어쩌라고. 그 기록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시청률은 최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기분 나빴나 보네, 뱅커가. 네가 뭔데 인기도 없는 것이 뭐 와가지고 물끄라고 얘기했냐? 내가 메인 뉴스 앵커인데. 아마 그래서 좀 다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디다 꼰질러가지고 이 난리가.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꼰질렀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웃기지. 뭘 처벌이 나려지나 진상 조사단이 마련되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야. 웃깁니다 진짜. 이 정도로 MBC가 망가졌다는 걸 알 네. 수가 있죠. 곧 파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영방송의 민낯을 드러낸 영화 공범자들을 MBC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가장 좀 화제가 된 상식적인 건 판결을 어제인가요? 보여줬으면 저는 막 좋겠네요. 페이스북에 뭐 5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 아나운서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인터뷰 미디어오늘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그 배현진 아나운서 네네.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기자들이 기자분들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한 거죠. 그쵸. 기자 3명이 네.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습니다. 맞아요. 미디어오늘이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애초에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이제 여기에서 한 기자가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지금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오늘도 지금 계속 그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어에서 안 나오는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해주세요. 나온 내용인데 네네. 이 기자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저희 여의도 시절 얘기니까 네. 한 3, 4년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앵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 네. 수도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죠. 또 이 네,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네. 그 당사자 앞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네.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그 일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네. 파업에 이 기자는 네, 네.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기자고요.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 파업 중간에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철저하게 이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어디서 우리 누구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심죄가 아마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네.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네.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네.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들으면 한숨 한번 쉬고 좀 어이가 웃다가 없어서 그냥 그랬겠죠.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정말 어이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지금 네.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앉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이 파업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이 그러니까 팀 안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진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 환경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오랜 시간을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상화 이후가 좀 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이후에도 또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자와 이 배현진 앵커 요 해프닝이 네.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그러니까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희는 어제 이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네.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 한 이유도 사실은 PD 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그냥 군부를 되던 안 되던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열어하자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설렁설렁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러니까 PD 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또 막 분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그대로 수그러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원연 등 이 돌마고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또 국민들 여론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그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요즘. 네네. 왜냐하면 PD수첩 이 중단 사태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와 아나운서 해프닝 네네. 사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똑같은 형식으로 기사화가 되거나 얘기가 나왔어도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PD수첩이 제작을 중단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지금 바깥 환경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예, 예, 저는 이기는 GH입니다. 지난 시기는 어떠세요, 요즘?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래도 나라에서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무상으로. 그러니까. 나라덕 참 많이 보십니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라덕 지금까지 쭉 이어서 쭉. 생각해보면 참 내가 인복은 없는데, 응. 나라 복은 있어. 부럽다. 부러우면 나라 덕 좀 보실래요? 아니요. 볼 때 됐는데. 지났지. 오는 임기 때 나 덕 많이 봤는데 이미 많이 봤어, 나는. 아니, 지금 보시라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경호도 해주고, 연금도 주고, 나 아니, 계속 그런 거 말고. 나 한 번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하긴, 바쁘시긴 하겠다. 그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한두 개가 아니죠. 뭐가? 이 심판대에 서야 될 일이. 심판대. 사자방비리 플러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캐비넷 문건에서 나온 거. 아무것도 모를 만큼 저는 막 무능했습니다. 세훈 씨 녹취록도 이미 떴고. 나는 무능한 윗선이고, 모든 것은 다 아래 것들 탓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댓글 부대까지. 정치보복입니다. BBK 수사도 다시 해야죠. 아니죠. 경준 씨는 SNS로 계속 폭로하던데. 그건 그 사람만의 주장이고. 누구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나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예,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져봐야 미래로 나가지. 그냥 나가면 되지. 그냥 나가보자. 안 된대. 아이씨. 나 여기 들어 앉아 있는 거 보면 몰라요. 그게 뭔데 알 바 아닌지. 이리 와요, 옆으로. 싫어요. 함께 갑시다. 왜요? 어디 예? 함께 가? 어디 함께 가? 가야지요, 안으로. 들어갈 시간인데, 우리 꽁트. 꽁트 하나 안으로. 그래 들어가. 하루 이틀 해보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아니, 꽁트 지금 들어가야지. 이쯤 되면 그지, 맞아. 예,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예. 들어갑시다. 근데 참, 그 얘기는 웃기더라. 그 자동차 회사 사장 하실 때 얘기, 응. 그 경준 씨한테 해줬다면서요. 그 얘기? 예. 내 회사 어려울 때 내가 울었던 거. 울어서 눈물인 줄 알고 닦아봤더니 피었다며요. 피눈물, 실제로. 무슨 실제로야, 그게. 얘 또 안 믿네? 왜 저 피눈물에다가 기왕이면 머리에 가시면류관도 썼다 그러시지. 그렇게 하면 너무 개그 같잖아. 이미 개그 같아요. 그 피눈물 얘기는 이미 직원들 앞에 내가 전부 다 했던 공식적인 얘기야. 역시 피가 남다르셔. 개그피. 그러니까 뻥도 참 알차시고. 믿어줬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잘 봤고요. 네. 어떻게 요즘 아드님은 잘 지내시고요? 들어가자면 이게 말이 많아. 들어가요. 이게 이 코스가 이렇게 길어?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절약. 오, 아시네. 시간 절약. 말도 좀 절약해. 빨리 와, 그니까. 문이나 열어요. 힘들다면 내가 진짜 늙어, 내가. 문 열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힘들게 들어왔네. 참, 아무리 덥다 해도, 이번 주, 다음 주면은 여름도 거의 끝물이죠, 뭐. 그렇지. 어저께 입추였고, 시간은 배신을 안 때려. 흘러간다고. 흘러간 지난 시간들, 요즘 많이 반추해 보시겠네요. 저요?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 댓글 부대? 댓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많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거. 아이, 나 참. 뭐예요? 물어볼 걸 물어봐요.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어딨어? 왜요? 다 쓰여. 아, 전부 다. 그래서 땀나? 흥건히 젖었어. 흥건하시구나. 닦아보니까 피야. 참 가지가지 하신다. 피, 아이고. 땀, 눈물. 멋지잖아. 역시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5라운드 플레이셨어. 나 지금 늙어 있니? 어때? MB님 어, 안 멋있어요. 반했구나.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멋있어, 누가? 송중기.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에휴, 잊어 좀, 드라마도 좀 끊고. 다 흘러간 추억이지 뭐. 흘러간 추억들을 되짚어보는 시간. MB의 뮤직 하이웨이. 웬 뮤직. 그래? 그럼 댓글 하이웨이 시간에 MB입니다. 오늘도 좋은 댓글들만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민간인 부대 요원들로부터 3,500건. 오늘도 할당량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막 고생 많으셨습니다. 3,500명 걔네들도 이쯤 되면은 커밍아웃 할 때 됐는데 한 명도 안 하네. 알바질 했다고 고백 좀 하지.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게. 하긴 지들이 안 하면 밝혀주면 되지 뭐. IP 조사해갖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뭘 해. 따따따따따따. 뭘 따따거려. 댓글 부대 정예 요원들, 기억에 남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목도리 칭칭 동여 메고 다니던 그 셀프 감금녀. 그 목도리 덕에 턱에 땀띠 안 났을까? 땀띠에 닦아봤더니 피가 아니었을까?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응? 하양이 이제 얼굴 까고, 넌 본의 아니게 역사의 인물이 됐어. 자손만대 길이 자랑스러워해라. 그하고 우리 좌익 교수님, 댓글 욕설에 새로운 지평을 이루신 점 그 공로를 취하면서 이 상장을 맞수해야 합니다.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분 잘렸습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많이들 있을 겁니다. 한 명 한 명 그 고귀한 이름 다 불러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한자리에 모여 멋지게 댓글 파티 한번 열어 제껴보는 꿈 가져보게 됩니다. 잘 살아라 이것들아. 너희의 댓글은 나에겐 희망이었다. 그래, 참 고마웠다 얘들아.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살길 바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MB 융합했습니다.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코너와 김진애 의원님 코너를 어떻게 하다 보니 융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나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리얼미터 권수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진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융합된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김진애 박사님이 저희가 이 리얼미터와 조사 결과 발표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들어오실 예정이시고, 그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그것마저 알려주냐, 주마, 정기조사 말고, 또 발음이 덜 세니까, 오늘 발음 좀 덜 세는 편인데, 읽는 게 안 되네요. 단어 읽는 게.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두 번째 조사 발표할 때 아마도 김진애 박사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기조사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연속 올랐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 소폭 내려서 73.4%를 기록했고요. 이게 이제 발표할 내용이 별로 안 된다고 보는데
뭐 0.5% 오르고 0.5% 내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표본으로서 생각하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한 주간 이제 3일 동안 흐름을 보면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흘 간격으로 탄도 미사일이 그 2번 발사가 됐죠. 이제 네. 그 이후에 또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이 유정 이야기는 후보라든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네, 그만큼 맞습니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논란들이 준척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일간에서는 74.0%로 소폭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네. 아시다시피 그 정가변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헌법 위반 사례 3가지를 지적하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요즘 계속 그 MB 정부에서 이제 군 댓글 공작 개입 정언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락폭을 둔화시키지 않았나. 여론조사 기관이 참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과거 정부 혹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제 이거 하락 포인트다라고 네네. 예상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모르니까. 네네.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정치권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랜 기간 네. 오차범위 내에서 안 움직이나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 0.5% 상승했습니다. 뭐 1.2%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5%면 그것도 지난주에 핵심 지지층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니까 문 후보를 찍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 그런 없으니까.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소개시켜 드렸고. 아니 뭐 좀 전환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팍 떨어져야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박성진 변수는 아직 별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반응이 좀 나올 거고. 그렇지도 그리고 않은 어떻게 것이요.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고. 네네. 지지층에서도 상당하게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거의 석 달 가까이 자세히 봤는데 별 변동이 없어요. 예,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를 지금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 여론조사 기관은 항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유를 매번 만들기 힘들다. 이제 박성진 그 후보자 인사 논란도 학습 효과, 참여정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한 포인트는 지금 핵심 지지층의 성격이 어떤지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핵심 지지층 분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 90%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거기 있어요, 그냥. 중간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고 전체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핵심 지지층만 보니까 90%대 중반대에서 계속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로열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참 해먹기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폭 떨어졌다, 뭐 소폭 올라갔다는 게 이게 이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 5%면은 0.5%도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는. 오히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드디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출마 이유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이번 주에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지난주 6.7%가 나왔는데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는 0.5%포인트 내려가지고 6.2%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6.7%를 오를 때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딱 되고 나서 3일간 흐르는데 오히려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사실상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진 것을 보면 어디서 빠졌냐면은 이게 호남이 중요하죠. 호남에서 상당폭 빠졌고 그리고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사실상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40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도 인사도 하면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문정부를 안철수 대표가 독선과 오만의 정부로 규정하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의당의 예상과는 달리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네. 예. 예상이라보단 바람과는 다르게. 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별로 안 궁금한 것이 해요. 더불어민주당도 뭐 0. 몇 프로 올랐다 내렸다고 자유한국당도 뭐 그래봐야 많아야 1%대. 그래도 정기조사니까 그 숫자는 숫자만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소폭 올라서 52.2%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14.9%를 기록했는데 살짝 올랐습니다. 16.8%이고요. 바른정당은 소폭 내려서 6.5%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3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의당은 소폭 내려서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가 없다. 정당 네,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오를 포인트였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거 정도 짚고. 네. 자,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어요. 네. 본격적으로. 물론 누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는 민주당 지지가 높고, 네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군을 많이 넣을수록 민주당 후보들끼리 가까먹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조사 발표해 주시죠. 내용을. 네. 2강, 2중, 6약 구도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박 시장이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전해드리면요. 박 시장이 26.3%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9.5%로 2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김진일 박사님한테. 네. 한마디 하실 타이밍인데. 왜? 저는 이재명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안 들어오기로 했잖아. 누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예. 누가 오케이 한 거야? 이재명 시장이 오케이 했나요? 여기 이재명 들어가겠다고? 시장이 경기도지사도 계속 거의 굳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3선 도전을 한다면 네. 본인은 서울시장 도전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전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도전을 하느냐잖아요. 그거를 아직 확실하게 하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은 중국집에 가면 요즘 3선 짜장면 시킨다고 했거든요. 정말 박 시장께서 그러셨나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 재미없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하니까 워낙 썰렁한 분이라. 예. 아니 그래서 12월 달쯤에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시장도 넣어서 한 모양인데 글쎄. 저는 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 게 박원순 시장이 3선 짜장만 드신다는데 그럴 경우는 이재명 시장은 자기는 다른 곳에 도전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오늘 이거 발표하면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흥분하시겠는데. 생각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겠는데. 오차범위 살짝 벗어나게 좀 그 양강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또 왜 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만약에 그런 뜻이 그렇다면 정치인 본인의 뜻이 그렇다면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흔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전망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다른 후보들을 흔들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정당 요인이 지방선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정당별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다 합치면 54.7%고, 민주당 한국당 계열은 19.2%, 국민의당은 10.3%, 정의당 5.9%, 바른정당 2.8%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넣고 빼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정당 지지율에 개인 경쟁이 약간 더해지거나 맞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빠진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그렇게 가서 전체적인 파이는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죠. 겁니다. 민주당 후보군으로 집어넣은 사람들만 따로 빼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난 6월 중순에 모 언론사 의뢰로 리얼미터가 그때도 한번 했습니다. 한 2달 조금 더 전이었죠. 그때 박원순 시장이 1위로 나왔고요. 조금 차이로 그때도 이재명 시장이 2위로 나왔습니다. 3위 거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데 3, 4위가 궁금한 거죠. 좀
차이가 좀 큽니다. 박영선 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그 현 그 대표라든지 한 자릿수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본선 한 문항만 물었는데요. 또 순위를 3, 4위로 일단 갈까요? 네. 민주당만 쭉 해보죠. 민주당만 말씀드리면은 네.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이 4.5%로 민주당 내에서는 3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시장 그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4.4%로 0.1%포인트 초박빙으로 정청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밀렸습니다. 비슷한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그 1, 2위의 격차와 상당히 크죠.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 그 지지율을 정청래 전 의원이 가져가느냐, 박영선 의원이 가져가느냐로 갈리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파악하는 현재 잠재 후보군들의 민주당의 그 이념적인 지향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드랍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박원순 현 시장으로 갈 것이고 일부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 쪽으로는 가는 부분들이 일본에 있겠지만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층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청래 의원을 놀릴 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4.5% 나온 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선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뜬금없이. 뜬금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명도로 봤을 때는 거의 전국구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서울시장에 이렇게 등장하는 건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네. 다른 TV 효과. 갑자기 부상한 거거든요. 자, 그렇고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는 아니 근데 정말 민주당 안에는 없어요? 추미애 대표는 안 들어갔어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6월 중순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좀 간접적인 통로로 당대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빼달라고 요청했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군 중에는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치자면 나경원 의원이 4.1%가 나왔고요. 근데 자유한국당 계열로 보자고 한다면은 3위가 황교안 전 총리가 전체 3위. 예, 전체 3위가 13.6%로 황교안 전 총리가 차지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무려 60%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에게서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58%였는데 한 60%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지지층의 사람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압도적인 그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장 대안으로서 황교안 전 총리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그쪽 지지층의 유권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선 후보군일 때 정도 지지율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10%. 그렇습니다. 네. 경선하면 이기겠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글쎄. 그럼 입당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네. 아마도.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13% 정도로 황교안 전 총리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4.1%로 전체 8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로 10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뉴스공장 효과. 그런가요? 뉴스공장에서 자꾸 세탁하고 띄워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가요? 1.5%도 사실상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사실상. 글쎄, 정치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네. 이름이 오른 자체가. 아니, 그리고 솔직히는 김성태 의원은 제 생각인데, 다시 자유한국당 안 돌아갔으면은, 바른 정당에서 그 후보도 될 수 있었을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네. 참, 바보지. 다음 주에는 바보같이. 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 대목을 저희가 따가지고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보같이라고. 본인은 뭐 후회할지 후회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1.5%로 어떤 순위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10위권 안에. 자,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후보군이 없네요, 현재. 바른정당 바른정당 이전에 국민의당을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재 대표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그때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사에 집어넣었고 10.3%로 황교안 전 총리에 의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근데 이 낮게 조사 기간이 지난주 평일 5일 하고 이번 주 5월화 7일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를 되돌아보시면은 TV토론이라든지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언론 노출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지난 6월 중순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그때는 한 7% 정도가 나왔거든요. 한 3% 정도,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를 요 정도, 3% 정도 봤다고 봐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8위네요. 예,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는 2.8%로 전체 9위가 나왔고요. 6월 중순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넣었는데 그때는 한 10%가 넘었어요. 근데 유 의원이 전 안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넣기가 힘들었다. 예. 자, 박사님 총평을 한번 해주시자면요. 네. 뭐 총평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이렇게 총평은 총평보다는 개별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아니 일단은 자유한국당 걱정부터 좀 해주면. 네. 정치 동포를 하고 싶다고 다음 하셔가지고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른바 보수들이 좀 이제 다시 한번 비전도 보여주고 자기들도 뭉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에 매달리는 심정은 확실히 알겠어요. 뭐 그건 알겠는데 황교안과 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황교안은 일단 보세요. 그 내부에서야 경선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기 하면 일단은 박근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그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별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안철수 10% 나왔다는 게 뭐 사실 굉장히 작게 나온 편이었는데. 아니 뭐 본인은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대표도 그럼 뭐 부산시장 얘기도 하고 뭐 등등히 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거 뭐냐면 저는 문제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한데 좀 그러니까 안철수 뒤에 시장이 붙는 게 어울려요? 나는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뒤에 네. 시장이 붙는 게 전혀 안 어울렸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박근혜 보고 행정경험 필요해서 뭐 시장도 한번 뭐 도지사나 이런 얘기 했지만 전혀 안 어울렸잖아요. 대중들 속에 이제 그 정치인이 가진 포지션이 맞냐, 시장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박근혜 시장이 안 어울렸듯이 저는 안철수 시장도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 뭐 인간으로서 안철수, 시민으로서 안철수는 박원순 시장을 등단시키고 이기게 만드는 정말 획격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그거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으로는 맞지 않다 근데. 시장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포지션이 안 맞는 것 같다 머릿속에. 포지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평론을 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요? 예,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예를 들어. 아니 근데 왜 지금 저기 하는 게 노회찬이 안 나와서 제가 그렇죠. 노회찬이 안 나와서 제가 이거 봐 제가 노회찬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노회찬 국회의원도 올리고 노회찬 시장도 올리고 노회찬 도지사도 올리고 죄송합니다. 노회찬 대통령도 올려요. 지금 정당별로 가다 보니까 조금 빠졌는데 노회찬 의원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전체 5위. 예, 안철수 대표 밑에인데 5.9%가 나왔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선 5기 2010년이었죠. 네. 오세훈 시장이 될 때 그때 노회찬 의원이 나왔어요. 나왔죠. 그때 3.3%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지금 5.9%이고, 그리고 지난 직전의 대선에서 심상정 대표가 얻은 득표를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면 서울시장으로 상당한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안 나오신다는 얘기 하셨죠. 본인은 지금 나올 생각이 없다고. 경남에 계시다. 근데 저는 정말 진보 정당의 분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나 정말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참 보고 싶어요. 자, 시간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뒤 시간이 없으니까 개부터 말하고 나머지 시간을 쓰도록 하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조사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정당 지지율 정례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30일 사흘 동안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최종 완전 응답자는 1,521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는 역시 TBS 의뢰로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평일 7일 동안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893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응답률은 5.1%입니다. 이렇게 길어. 시간이 다 먹었네. 이거 녹음해서 오세요, 앞으로. 더 할 얘기가 부족하고 다음에 김진일 박사님 정치평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권수정 실장 김진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건투.